운명의 노예 잔느. 일생 동안 여자를 사랑하면서도 독신으로 지냈던 모파상은 결혼이란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을 빌리면 낮에는 악감정의 교환이고 밤에는 악취의 교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라고 할 만큼 비관론자였다. 만년에는 정신병자로 외롭게 죽어간 이 작가가 왜 여인의 일생을 불행으로만 파악했는가에 대한 해명은 없다. 여성의 운명을 이해하는데 필독의 책으로 되어 있는 여자의 일생은 18세기 프랑스 중류층에서 곱고 귀하게 자라난 여인 잔느의 생애를 일말의 동정도 없이 냉철하게 파헤치고 있다. 빛나는 갈색 머리털, 네덜란드 인형과 같은 푸른 눈, 장밋빛 살결의 잔느는 교구 신부의 소개로 알게 된 줄리앙과 사귀게 되었으나 소녀들이 늘상 그렇듯이 멋진 겉모습을 한 이 사나이의 속을 알 수는 없었다. 황금과 여인에게만 눈이 먼 이 전형적인 초기 자본주의형 인간상인 줄리앙은 초장부터 잔느의 하녀를 겁탈해버리는 등의 불륜을 일삼는다. 순박한 잔느는 그와 결혼하여 코르시카로 신혼여행을 하면서 육체를 통한 사랑의 소중함을 알려는 찰나에 이미 남편 줄리앙은 딴 여자에게로 시선을 돌려버린다. 하녀 로잘리의 임신 사실이 탄로나고 법석을 떠는 중에 잔느 자신도 아들 폴을 낳게 되나 불행은 겹쳐진다. 잔느의 친구와 미래하던 줄리앙이 미래 여인의 남편으로부터 참살당하는가 하면 친정 어머니의 죽음 등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고뇌들을 하나씩 추가해 간다. 아들에게 유일한 희망을 걸고 모든 걸 바쳤으나 철없이 귀염만 받고 자란 폴은 나이 들어 본격적인 공부를 해야 할 무렵이 되자 아버지를 닮아 여인과 놀아나면서 파리와 런던을 왕래하며 돈이 떨어지면 구원을 요청하는 소식만 보내올 뿐이다. 아들의 방탕은 잔느의 집안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여 살림살이는 옥죄일대로 죄였다. 아들로부터 최악의 소식이 날아들었다. 며느리가 딸을 낳다가 산흉열로 죽고 유모를 구할 돈도 없다는 급보였다. 옛 하녀 로잘리를 파리로 보내 손녀를 데려온 잔느는 어린 아이의 파란 눈을 내려다보며 잃어버렸던 자신의 생의 환희를 다시 느낀다. 제비가 봄 하늘을 화살처럼 자르고 지나는 계절이었다. 유복하게 자라 손색이 없는 신부감이었던 잔느가 불행하게 된 원인은 남성에게 지배당하는 희생물이 되면서부터였다. 하녀 로잘리는 모든 불행을 겪은 뒤 인생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달지도 쓰지도 않군요 라고 하나 잔느는 나에게는 모든 게 나쁘게만 돌아갔다고 말한다. 평범하면서도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상의 전형인 잔느는 어느 시대에나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여인상으로 남는다. 여성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던 모든 비극물들의 원형이 바로 이 소설이다. 이 소설이 발표된 1883년은 프랑스가 하노이를 점령하여 제국주의의 전성기를 누릴 때였다. 세계사의 흐름에 충격을 주었던 파리 코뮌이 일어난 것이 1871년 그 좌절과 탄압 위에서 이듬해 프랑스는 tonquin만을 정복하게 되고 다음 해에는 하노이로 들어간 것이다. 제국주의의 전성기가 그렇듯이 이때 프랑스도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팽배했다. 자본주의의 초기 증상인 황금만능주의와 향락풍조가 전 프랑스를 휩쓸고 있었다. 전형적인 귀족 남성들은 물려받은 재산을 향락에 바치기 시작했다. 번창하기 시작한 유흥산업의 마력 앞에서 구귀족들은 무릎을 꿇은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자본주의의 변모 앞에 치열하게 대응하며 돈을 모으지 않고 향락만 일삼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마는데 줄리앙도 그런 유형에 속한다. 물론 그는 향락만이 아니라 돈도 쫓았으나 잔느는 사랑과 돈 둘 다 잃어버린 예에 속한다. 오늘의 우리 사회는 마치 잔느와 같은 여인상을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것 같다. 황금과 향락만 추구하는 풍조가 그렇다. 여성들이 잔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버지니아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 상류사회의 포로 델러웨이 부인. 이름난 문학평론가이자 철학자의 딸로 태어난 버지니아 울프는 그 뛰어난 재능과 미모에도 불구하고 당시 영국 사회가 지녔던 보수성 때문에 남존 여비의 차별성을 절감하며 일생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를 단순한 심리주의 소설의 작가로만 보던 시각에서 최근에는 여권운동 문학의 선두주자 역할을 한 문학활동가로 평가하는 경향이 굳어져 가고 있다. 우울증으로 일생을 보낸 그녀는 끝내 우주강에 투신 자살함으로써 그 생을 마감했는데 그 섬세함 속에는 실은 여성의 남성 의존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투지가 스며 있었다. 남성의 예속을 벗어나 여성들을 위한 자기만의 방을 가질 것을 강조한 버지니아 울프는 육체적인 허약함 때문에 일생 동안 자식을 갖지 않은 것 이외에 겉보기에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은 더없이 행복한 여성으로 살았다. 그러나 그녀의 작품에 나타난 여인상들은 결코 인생의 행복이란 게 겉모습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음을 느끼게 한다. 국회의원의 아내로 상류층 사회에서 평온하게 살아가는 델러웨이 부인만 해도 겉보기에는 아무런 고민이 없는 여인이다. 사실 델러웨이는 웬만한 소설의 여주인공이면 다 저지르기 마련인 불륜이나 탈선 한 번 않는 따분하고 너무나 평범해. 오히려 얄미운 상류층 귀부인일 뿐이다. 재능과 미모까지 겸비했기에 그녀는 꽤나 인기가 있었겠지만 그것은 인형의 집의 노라처럼 남성에게 예속된 것은 아니었다. 52세의 델러웨이 부인은 1923년 6월 중순 어느 수요일 오전 10시경 정계 거물급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키로 되어 있는 연회 준비를 위해 외출해서 런던 시가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몇 사건들을 보곤 귀가하여 옛 애인이었던 피터 월시의 방문을 받는다. 피터는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인도 주둔군 소령의 부인과 사랑에 빠져 이혼을 서두르기 위해 인도로부터 귀국한 것이다. 보수주의 정객과 결혼하여 평온하게 살고 있는 델러웨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이따금씩 남편이 아닌 피터와의 결혼은 어땠을까를 떠올리지만 이내 현실로 되돌아오고 만다. 정열적인 피터의 사랑 행각도 그녀에게 낭비요, 바보짓으로만 비친다. 옥스퍼드에서 퇴학당한 인도행배 위에서 만난 여자와의 결혼, 그리고 이제 소령 부인과의 결혼 등등이 그녀로서는 이해할 수도 그럴 필요도 없는 일로 느껴진다. 당연히 피터가 그녀에 대해 느끼는 미묘한 감정적 분비물도 그녀에게는 심각하지 않다. 클래리사 델러웨이는 세속적인 여자로 피터의 눈엔 비친다. 지위나 상류 사회나 출세 같은 것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진 여인, 그러면서 인생을 한없이 즐기는 편인 여자. 그러면서도 여러 해 동안 겪어보았어도 클래리사라는 사람은 단지 윤곽밖에는 알 수 없다는 생각이 종종 드는 그런 여자다. 실제로 그녀는 무엇이든 즐기지. 하이드파크 공원을 그녀와 함께 거닐어 보면 알겠지만 튤립 꽃밭이나 유모차에 탄 어린이나 때로는 즉흥적으로 꾸며내 한 토막의 우스꽝스런 이야기 등 모두가 그녀의 즐거움의 대상이지. 그녀는 또 미묘한 희극적인 감각도 지니고 있지. 이런 감각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사람들이 있어야만 했지만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로서 오찬회니 만찬회니 끊임없이 연회를 열어서 시간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늘어놓음으로써 마음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고 분별심을 잃어가는 거지. 상류층 사교계의 생리 속에 빠져든 델러웨이에 대한 이런 평가는 자본주의 사회가 지닌 부도덕성을 우아한 미모와 재능으로 감싼 채 그 추악한 현실을 호도하는 여성의 내조를 꼬집는 대목이기도 하다. 인생이란 감방의 벽을 긁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실망을 하면 나는 가끔 정원에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얻지 못하는 마음의 평화를 꽃에서 얻곤 하지요. 역시 피터의 말이다. 밤 12시경 연회가 끝나면 델러웨이 부인의 뒤엉킨 회상도 막을 내린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으나 지극히 단조로운 한 상류층 부인의 심리적 내면을 비춰본 소설이다.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완전한 사랑을 쫓는 알리사. 아버지는 프로테스탄트이고 어머니는 카톨릭 교도인. 경건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앙드레 지드는 1929년 콩고를 여행한 후 콩고 기행에서 식민지의 피어갑자에 대한 관심으로 사회주의 사상에 기울었다가 1936년 소련을 방문하고는 소련 기행을 쓰면서 반공주의를 내세우게 되었다. 그러나 앙드레 지드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자기 완성에 이르는 도덕성으로 좁은 문도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가장 완벽하고 숭고한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를 지드는 다분히 자신의 체험을 바탕삼아 추구한다. 12세 때 아버지를 잃은 제롬은 어머니의 교육 방침에 따라 파리로 옮겨가 살면서 외사촌 누나 알리사와 가깝게 된다. 2살 더 많은 알리사에게 사랑을 느낀 제롬은 결혼할 각오로 사랑을 고백하고 알리사 역시 누구보다도 제롬을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난 한평생 너를 기다려도 좋을 만큼 너를 사랑해. 허나 내가 날 사랑하지 않게 된다거나 내가 내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는 것은 알리사 생각만 해도 나는 참을 수가 없어. 어머나, 제롬, 난 그걸 의심할 수는 없어. 이렇게 그들의 사랑은 확신에 찬 순수의 극을 달리는 사랑이었으나 세속적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알리사는 제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떨어져 있어서 너를 더욱 사랑하게 되니까. 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 떨어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알리사에게는 보다 성스러운 사랑, 보다 완벽한 사랑을 추구하려는 삶의 자세 때문이었다. 알리사는 동생 줄리에트가 제롬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을 희생시키며 그들의 사랑을 성립시켜주고자 애쓰지만 결국 줄리에트는 이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엉뚱한 남자와 결혼하게 될 뿐이다. 제롬과의 사랑의 장애가 제거된 뒤에도 알리사는 결벽증적인 영혼의 사랑만을 강조하면서 그의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월이 흐른 뒤에 만난 그녀는 환영과 사랑하고 있다고 제롬을 몰아세우며 이미 지나가버린 세월 속에서 넌 옛날의 나를 아쉬워하고 있는 거야 라고 사랑의 계절이 지나버렸음을 탓하며 또 거절하고 만다. 그리곤 이들의 마지막 만남이 있게 된다. 그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우리 둘을 긍휼히 여겨줘. 아, 우리 사랑을 망가뜨리질랑 말아줘라고 애원한다. 모든 인간적인 만족은 그 꿈을 망쳐놓을 것만 같았어 라고 말하면서 알리사는 하느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들은 그 약속된 것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9에서 40절을 인용한다. 조금 더 위대한 사랑을 위하여 그녀는 제롬을 계속 거절해왔다. 그리곤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제롬의 사랑을 거절하고 둘은 헤어지고 만다. 이윽고 알리사의 비극적인 죽음의 소식, 페를 알타가 집을 나간 채 죽고 말았다는 소식이 제롬에게 알려지고 고이 간직했던 그녀의 일기가 전해온다. 일기는 그녀가 얼마나 제롬의 육체와 정신을 원했던가를 느낄 수 있는 사랑의 기록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왜 보통 사람들의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을 따랐을까? 아니, 그래서 그녀는 과연 행복했을까? 알리사는 이상을 쫓는 여인상의 극치를 상징한다. 신의 세계와 인간 세계의 사랑을 일치시키려는 완벽주의자여. 결벽주의자인 여인상이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현세적 사랑의 파탄과 비극적 생의 한 단면을 이 여인은 보여준다. 결국 신을 향한 이런 사랑이 신의 참뜻은 아니지 않았을까란 해석이 나옴직하다.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신성하기 때문이다. 청순함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신의 바람은 아닐 테니까. 발자크의 골짜기의 백합, 순결과 고귀함의 대명사 앙리에트. 한 여인이 뛰어난 아름다움과 미덕을 지녔으면서도 이를 상처내지 않은 채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니고 가는 이야기는 소설의 소재가 되지 않는다. 소설은 오히려 절개나 지조를 깨뜨리는 회절과 절망과 방탕을 선호한다. 발자크는 드물게 백합 같은 여인상을 혼탁한 자본주의 초기의 한 이성적 여인으로 전형화시키고 있다. 정계로부터 버림받아 지방에서 조용히 묻혀 지내고 있는 모르소프 백작에겐 이미 모든 인생의 꿈이 시들어버린 회색의 산만이 있을 뿐이다. 아직도 30대의 젊은 아내 앙리에트 드 모르소프 부인은 우아하고 섬세하며 요염한 데다가 정숙미를 지닌 귀부인의 전형인데 그녀 역시 이미 남편에게서 자기 삶의 허전한 부분을 채울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울증의 백작 영감과 빈혈증에 허약해 빠진 두 아이를 뒷바라지하기에 바쁜 앙리에트에게 부모의 냉대 속에서 자라난 미청년 페릭스 드 방도네스가 뛰어들자 집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다. 정통 왕조파 귀족 출신에다 세속에 전혀 물들지 않은 이 내향성 청년은 앙리에트를 향한 어머니로부터 받아보지 못한 사랑의 무의식으로부터 끝내는 열렬한 사랑의 추구자로 변한다. 단 한 번의 빈틈이나 허점을 보여주지 않는 치밀한 생활과 몸가짐으로 앙리에트는 페릭스를 어머니나 손위사람이 베푸는 사랑의 분명한 한계선 안에서 대해준다. 앙리에트는 페릭스에게 사람의 마음의 흐름과 프랑스 상류 사회가 지닌 독특한 비밀을 체득하는 법 등등 처세운을 일러주는 한편 출세의 길도 열어준다. 페릭스는 이런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모르소프 부인의 관찰은 옳았다. 나는 모든 것을 그녀로부터 얻었다. 힘도, 부도, 행복도, 학문도 그녀는 나를 이끌어주고 격려해 주었으며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었으며 청춘의 활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필요한 일관성 있는 의지를 나에게 주었다고. 청년 시절의 소녀 여인이 어머니이자 연인이고 상담자인 동시에 동지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앙리에트는 바로 그런 여인상의 전형이 된다.
이럴 경우 둘 사이가 도덕이나 도리에 벗어나는 떳떳하지 못한 연애인, 사련으로 빠지고 나면 불행은 둘만의 것에 그치지 않고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미친다. 모르소프 부인은 가장 현명하게 이런 상황에 대처했고 그 덕분에 페릭스는 단번에 출세하여 파리로 나간다. 그러나 페릭스의 오매불망은 도시 속에서도 앙리에트뿐으로 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기에 더 뜨거워졌는지도 모른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집착은 가끔 그 대상 작용으로 엉뚱한 상대와의 열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페릭스도 파리에서 악명 높은 관능의 한 여인과 육체적 사랑에 빠지게 된다. 해맑은 정신적 사랑만으로 만족한 듯했던 앙리에트는 페릭스의 빗나간 사랑으로 충격을 받는데 그렇다고 그녀의 근본적인 태도가 바뀐 것은 아니다. 고작해야 숨겨두려는 질투의 눈길만 보일 뿐인 앙리에트에게 드디어 절망의 날은 다가온다. 난 살고 싶어. 파리도 연회도 온갖 쾌락도 모두 알고 싶어. 내 일생은 온통 거짓투성이야. 살았다고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죽음이란 게 있을 수 있을까? 이제 나는 너를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러나 죽음이 임박하자 그녀는 다시 숭고한 앙리에트 부인으로 돌아간다. 페릭스에게 편지를 남긴 채 그녀는 위암으로 죽어갔다. 먹을 것을 두고도 먹지 못한 채 굶어 죽은 그녀의 생은 쾌락을 거부한 자신의 육체에 대한 학대를 상징하기도 한다. 편지에는 미덕과 자연과 애정의 미묘한 감정의 틈바구니에서 격렬히 싸우며 욕망을 절제한 여인의 정과 한을 아울러 이러는 말인 정한이 절절히 담겨 있다. 발자크 자신이 어렸을 때 22세의 소녀 여성을 사랑했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 소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남성들에게 앙리에트 같은 여인이 있을까? 작가는 소설에서 앙리에트 같은 여인을 가져보지 못한 남성은 불행하다고 했다. 한편 요즘 같은 사회 풍조에서 과연 앙리에트와 페릭스가 가능할까란 반문도 가능하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의 여인상인 정절과 미덕의 화신으로서의 앙리에트는 어느 시대, 어느 곤경과 유혹 속에서도 있을 수 있을 것이며 그녀들에 의하여 지상은 낙원이 될 것이다.